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경제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추운 겨울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천연가스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 LNG 비축량이 겨울철 기준으로 열흘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외신으로 접할 때 독일 큰일 났다. 네. 천연가스 공급 차질. 그래서 비상 걸렸다. 뭐 땔감들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장작 들은 사야 된다. 장작 땔감이요. 그건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었는데 네. 우리나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연가스 총 저장 용량 중에 네. 비축량을 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전체 저장 용량이 25%인데 네. 한 해 전에 비교하면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전체로 치면은 거의 뭐 바닥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열흘 정도 견딜 수 있는 양. 겨울 되면 예. 그러니까 최고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그만큼 비축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천연가스 발전 비중도 높고요. 그다음에 가정용으로 다들 쓰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산업용으로도 쓰고 있고 이러니까 갑자기 LNG발 블랙아웃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축량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네. 그러면 일단 올해 기온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 전력 수요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고. 에어컨 사용 많이 예. 해서. 근데 이제 공급이 더 사실은 문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네. 이제 가스망이 망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유럽이 우리가 LNG를 사는 데서 또 같이 살려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도입하는 양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우리가 미국에서도 많이 수입을 하는데 텍사스의 그 LNG 저장고에서 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이제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이유로 지목이 되고 엎친 데 있습니다. 겹친 예. 격이군요. 네, 우리가 보통 네. 가스 하면은 이제 요리하거나 조리할 때 쓰는 가스레인지에 사용되는 가스, 그리고 뭐 가스 보일러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산업용이라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LNG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에너지원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LNG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발전소 네. 말이죠. 발전소의 비중을 보면 예. 우리가 이제 석탄이 한 36%, 네. 그리고 원전이 28%, 가스가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생산하는데 가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석탄은 저희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네. 에너지원 중에 하나여서 탈탄소로 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전 비중을 줄이면 당연히 천연가스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전력 생산하는데 천연가스를 조금 비중을 높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생에너지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었었고 그래서 LNG가 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언론 이제 그 LNG 재고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LNG 재고가 약 34% 수준인 181만 톤 정도인데 네. 원래 하절기 비축 의무량이 91만 톤이다. 이거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고 향후에 이미 확보해 놓은 물량,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LNG를 수입할 때 한 7대 3 내지는 8대 2로 수입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7은 장기 계약, 이미 미리 입도 선매해 놓은 LNG. 네. 그다음에 2나 3은 그때그때 스팟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면 그때그때 사는 물량 이렇게 되는데 장기 물량 계획이라고 보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워낙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화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양한 국가들에서 LNG를 가져가려고 막 경쟁을 하던 상황이니까 네. 높은 가격에 사와야 되니 최대한 많이 쌓아놓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부족 현상이 있다, 경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 최대 LNG 수입 대국이라면서요. 그래서 LNG,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겨울철 날씨가 세계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중국이 뭐 1위고요. 네. 중국의 LNG 수입은 1위고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뭐 에너지 그러니까 LNG 수요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추워진다. 추운 겨울이다라고 하면은 LNG 수입이 더 많아져야 될 거고 네. 재고가 모자라다고 하면 이제 대란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양을 보면은 2020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는 다시 늘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수요가 예. 다시 경기가 풀리면서 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서 수입을 많이 하느냐 이제 카타르에서 제일 수입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 원래 유럽은 러시아에서 바로 받았잖아요. 가까우니까. 예,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아시아 빈국들 같은 경우들 조금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난을 정말 겪을 수 있는 유럽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같이 북반구에 있으니까 날씨가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이 1년에 한 7,80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요. 네. 일본이 7,400만 톤 정도 수입합니다. 1, 2위를 이렇게 달리고 예. 네. 우리나라는 한 4천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에 비하면 절반 정도 되긴 하지만 그러네요. 이 세 국가를 합치면 1년에 전 세계 LNG 거래량이 3억 8천만 톤이거든요. 네. 이 세 국가가 5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 세 국가의 날씨나 LNG의 수요가 전 세계 이 LNG 가격에 네. 요동을 치게 만드는 요소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러시아가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LNG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춥지 않은 겨울 오게 해달라 기도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여름이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채워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채울 수 있는 건가요? 가스공사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약간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1,000만 톤 정도를 더 사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든 그것은 마련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네. 오늘 외신을 보니까 호주에서 그러니까 내수 물량이 부족한데 수출까지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업계에서 수출 제한을 정부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호주에서도 들여오는 양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네. 가스공사가 사기는 사겠지만은 가격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지금 LNG 가격이 일단 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전 이후에도 한 80% 이상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을 주겠죠. 80%나 네. 올랐다고요. 아니 우선 그러면 어쨌든 블랙아웃은 네. 막아야 되니까 네네. 가스 확보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확보한다 하더라도 무척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이 들리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내야 할 돈들 전기값 또는 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또 공공요금 다 값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저는 더 걱정스럽고요. 사실은 네. 물량은 제가 봐서는 어떻게든 맞춰오지 않을까. 그동안 네. 우리가 워낙 가스 수입을 많이 온 대국이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가스공사의 그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장기 공급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맺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석탄하고 원자력이 가스보다 조금 더 발전에 드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을 조금 돌리고 이러는 상황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 되긴 하는데 아까 7대3 내지는 8대2로 장기 공급 물량하고 스팟 물량하고가 있다 그랬는데 네. 지금 바로 사서 가져올 수 있는 가스값이 워낙 많이 올라 있어서 결국에는 물량을 지금 더 확보하려면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정부가 가격에 반영을 하고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거의 2주에 한 번씩 드리는 것 같은데 애 성적이랑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네. 굉장히 자주 드렸잖아요. 지금도 사실 장바구니 물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더 물가 오르고 인플레 심해지면 어떡하나? 이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 국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누적 상승률이 4.9%니까 이제 5%가 눈앞에 있다. 네. 뭐 미국은 9%대기는 하지만은 네. 물가 상승률이 5%라는 것은 사실 98년 이후에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있는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라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상승률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네. 월화수에는 소비를 안 하는 그런 운동 캠페인처럼 예.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할 만큼 우리가 자발적으로 젊은이들이 예, 고물가를 체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인플레에 상당한 영향을 주던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럴당 한 130달러까지도 갔던 유가가 지금 90달러 선, 8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그렇게 유가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도 상당히 좀 안정이 되고 있어서 예. 뭐 올해 물가가 오르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중국하고 대만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대외적인 여건으로서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예. 또 달러 값을 올리고 원화 값을 내려가지고 또 수입 물가를 올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치영 기자님, 네. 정부에서도 조만간 물가 안정 대책 내놓는다고 하던데요. 예, 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난번에 정부가 국민 제안 뭐 해서 10가지 뭐 투표 붙였던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9,900원 버스 지하철 무제한 이용권 뭐 이런 거 네. 있었거든요. 있었죠.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이제 우리에서도 하자 이런 건데 네. 아마도 그게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음. 이제 조만간 추석이기 때문에 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규 특별자금 대출이나 보증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홍수주의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 왕숙천에 내린 비로 남양주시 진관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8시쯤에는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양주, 구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홍수 피해 조심하시고요. 기상 변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김유리 리포터. 네.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 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 보증 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나쁜 집주인한테도 세금 혜택을 계속 주고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있겠죠. 예. 고의로 네. 이렇게 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서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그 임대인들 중에 다수가 임대 사업자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을 다 받고 있는 거죠. 네. 종부세 혜택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이런 혜택들을 다 받고 있다고 하니까 예. 아니 보증금 떼먹으면서 아하. 그것도 굉장히 많게는 한 사람이 뭐 수백억에 이르는 아이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의원실에서 있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확인을 했더니 네. 이렇게 그 집중 관리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에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발표가 네. 됐습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화나네요. 사실 지금 정부가 나쁜 집주인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또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세제 혜택을
말소를 시키려면 없애려면 네. 네. 법원 등에서 판결이 이제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법원 등의 판결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또 아까 말씀하신 세제 혜택, 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뭐 종부세, 네.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라고 이번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네.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원래 줘야 할 돈이잖아요. 네네. 보증금이란 게 전세 또 월세 보증금 안 주는 경우 혹은 못 주는 경우 많은가 봐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저는 이제 전세 보증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네. 이 전세 보증을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내주고 나중에 이제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보증이 네. 가입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전세 보증 가입률이 전체 세입자의 10% 수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보증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네. 떼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사를 한 데 따르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 금액이나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네. 금액으로 보면은 872억 원. 7월 한 달간요. 예. 한 달만. 그리고 421건으로 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네. 많은 금액이네요. 이게 그나마 전세보증 반환 보증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통계로 잡히지 그냥 네. 일반 계약은 또 통계로도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집값이 조금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른바 깡통 전세, 그러니까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아지거나 거의 네. 붙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집주인들이 못 돌려주는 사례가 좀 생기는 사례가 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네. 16년도에는 34억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19년도에는 한 3,400억. 근데 지금 21년에 7,590억 원 그리고 이미 올 상반기에만 지금 3,047억 원 정도가 전세 보증금을 못 주는 사례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한 달에만 872억 원이잖아요. 네. 하반기 들면 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더 늘면 아무래도 서민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세입자들이 사실 전세 반환 보증 제도가 굉장히 믿을 만한 구석이라서 네. 안심하고 계약하고 하는 건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집주인도 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든 그다음 매매 가격이든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좀 뭐랄까요 신뢰성 있게 공개가 돼 거래가 있죠. 되어 예.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하. 이게 공시 가격의 전세값이 150%면은 일단 전세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홍보 문구가 공시가 150% 이내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100% 가입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전세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감정이 나고 뭐 짤 수도 있겠죠. 네. 집주인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시 가격의 150%로 맞췄는데 알고 보니 전세값이 매매 가격보다 더 낮더라. 아하. 실제로는. 예. 그렇게 나타나는 게 결국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아. 근데 내가 전세금을 다 그 집을 팔아도 돌려받을 수 없는 네. 그런 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고 해가지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이걸 매매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악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있고 워낙 네.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 객관적인 가격의 지표가 좀 나옵니다. 나오죠. 근데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특성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가 얼마인지 전세가가 얼마인지를 객관화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빌라를 지어놓고 팔 때 매매가가 만약에 2억 원이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전세가는 거기에 70에서 80% 정도 전세가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거의 매매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마치 매매가는 더 높은 것처럼 해서 전세를 드리면서 네. 아예 그 집을 사게 만드는 거죠. 아하. 분양 자체부터 약간 그렇게 하면 보증도 받으면서 집주인은 돈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계약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나중에 보면 집가는 전세가보다 낮아 있는 상태거나 이런 깡통 전세인 경우가 많다 빌라가
그런 어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들었다 당연히 이 집 가격은 내 전세금보다는 높겠지라고 들었다가 네. 아니 나 전세금 못 돌려줘 당신이 이 집 가지든지 말든지 해 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집을 떠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낸 전세금보다 싸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빨리 좀 고쳐줘야 되겠네요.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다가 잠시 광고 듣고 들어왔는데요. 김치영 네. 기자님, 이게 임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전세금 안심대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보증보험에서 받는 이 안심대출을 받으려면 공시가의 150%까지는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정부에서는 확대를 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빌라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 정도거든요. 네. 여기다가 150%를 적용을 하면 한 107.2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가 집값이라면 집값보다 조금 더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받아놓으면 네, 얼마든지 안심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전세에 쉽게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네, 결국에 나중에는 아까 107%가 넘는다 그랬으니까 전세 가격이 집값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깡통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나중에 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물론 이거는 보증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는 돌려는 받을 수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예, 문제는 이제 이걸 내주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주택보증보험공사에 재원을 이런 사람들한테 쓰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소송해야 좀 되고 집행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예, 예산이. 이거 회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빨리 좀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내일 전세 사기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내용도 있는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내일은 같아요. 공급 대책 내일 발표고요. 아닌가요? 예, 9월에. 9월에 네, 바로 그 부분 김유리 리포터 네. 내일 발표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좀 설명해 이슈 주시죠. 전해드리죠. 네, 정부가 내일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 특히 공급 규모가 큰 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대폭 손질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아주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물량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근데 공약을 발표했을 때 이제 네.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각각 해마다 50만 호씩을 늘려가지고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 공급 계획을 들여다보면은 전 정부에서 계획을 했던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아하. 250만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지난 정부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심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주변에만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수요가 많은 수도권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책을 좀 발표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정부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공약이었던 만큼 그러니까 250만 가구 중에서 200만 가구 가량은 민간이 주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이런 것도 완화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게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 개정에도 관심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앞서 이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0만 가구를 어디다 공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도심에서 먼 곳에다가 집 지어놓고 사람들 보고 거기 살라 그러면 공급해도 큰 효과가 없을 테니까 도심 주요 지역에 하려면 결국에는 재건축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이제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거든요. 예. 이걸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정책이 있었잖아요. 청년 원가주택. 네. 이 청년층 위해서 주택 공급 대량 하겠다 이런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담깁니까? 이 대책 현실화가? 담길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게 공공 임대가 아니라 공공 분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모았었던 건데 그렇죠. 이 청년 원가주택이나 또 역세권 찻집 같은 것들이 윤석열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좀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공급은 늘어야 하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가격이 하락하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 중에 공급이 빠진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안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집값 하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급부터 해야지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집값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집의 공급도 중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삼김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